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미디어의 미래입니다. 이 미디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주제의 키워드로 정한 것은 행복한 소비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더욱더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공급자라고 하는 우리 기자들, PD들, 그리고 이 방송이나 미디어 전반, 신문이나 또는 출판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겐 되게 쉽지 않은 도전의 시기가 앞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바로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죠. 작년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인간의 시간이 24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 시간이 약 7시간이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기타 등등 교육하는 시간에도 있었는데요. 동영상을 보는 시간도 한 4시간 가까이 됐고, 음악을 듣는 시간도 한 3시간 가까이 됐고, SNS 하는 시간도 1시간 몇 분 됐고, 이걸 다 합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이 아니고 31시간 28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루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맞습니다. 이 시간들을 좀 더 구성을 해보면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데 7시간을 넘게 하루를 쓰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SNS라든지 독서라든지요. 바로 이렇게 시간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멀티태스킹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랑 밥 먹으러 가서도 카톡으로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사진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기술로 얘기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온다면 더욱더 많은 인간들은 미디어 소비에 멀티태스킹을 하게 될 겁니다. 또는 오늘 뒤에 이어서 말씀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가상현실이라든지 또는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31시간에서 33시간, 35시간 이렇게 40시간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40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꾸준히 미디어 소비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7시간이지만 2019년 이 정도 되면은 한 7시간이 넘는, 그러니까 13시간이 넘는 시간을 인간은 하루에 미디어 소비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즐길 수 있는 미디어가 많습니다. 웹툰도 많고 게임도 많고, 앞으로 흥미진진한 게임이, 앞으로 흥미진진한 웹툰이 또는 새로운 장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디어 소비 시간은 많아지지만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사라든지 종이신문사라든지 또는 잡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 출판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이런 변해가는 환경에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진화로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인쇄 기술은 첫 번째로 출판을 산업화시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할 분담에 의해서 조판하는 사람들, 인쇄하는 사람들, 종이를 자르는 사람들에서 하나의 산업적인 출판 산업이 꽃을 피웠는데요. 이 구텐베르크가 있기 전에 이 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자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록이라는 이런 책들도 일일이 손으로 다 적어서 출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권력입니다. 어떤 책을 내가 받아 적을지, 어떤 책을 옮길지 이들이 결정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희소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에 우리가 살았다면요. 그분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그것에만큼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일시에 몰락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저항합니다.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에디슨의 축음기입니다. 에디슨의 축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송 문화도 꽃을 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에디슨에 의해서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전에는 모든 음악과 소리는 다 라이브 뮤직입니다. 생음악이죠. 그거 아니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시공간이 다른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녹음기, 축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1899년에 에디슨이 축구기를 발명하자 미국에 빠른 속도로 축구기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때 생업의 위기를 느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연주가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라이브 뮤직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축구기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필립 수자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낭만파 작곡가로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조금 군대 행진곡 같은 것을 많이 지었는데요. 훈련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하나 있었던 사람이죠. 나름대로 군대 내에서도 지위가 있었고 명망가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 상원에 편지를 씁니다. 항의 편지를 1906년에요. 이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토킹 머신, 말하는 기계를 사람들이 자꾸 듣고 확산되니까 미국의 음악 발전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라이브 뮤직을 듣지 않고 우리를 천대하고 기계만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서, 마을에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옛날 노래던 당대 유행가던 다들 노래를 직접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이 사람이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 저열한 기계, 인퍼널 머신이라고 욕하면서 이 저열한 이런 기계나 들으면서 사악한 이 기계나 들으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다가는 언젠가는 목소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아마 존 필립 수자가 오늘날 한국에 와서 노래방을 갔다라면 달라진 문화를 직접 경험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그의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저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나타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종이신문이 망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독서의 어떤 즐거움을 방해하고 종이를 넘길 때 느낄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오감을 방해한다 이러면서 인터넷을 갖다가 마치 좀 저열한,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널 머신처럼 저열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됐습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지하철에서는 무가지 신문도 사라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나왔던 이런 뉴스를 갖다가, 방송 뉴스를 갖다 잘라서 스마트폰에서 보시려고 하면은 노안이 와도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지상파나 이런 것들 형식들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모바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은 모바일 시대에 맞는, 모바일의 문법에 맞는 영상이, 텍스트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디어 생산자, 지금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청자나 독자가 전통 미디어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지만 통계를 보시면 미국의 CBS나 NBC나 폭스 뉴스, ABC 뉴스 같은 경우에 평균 그 중간값에 속하는 시청자의 나이가 만으로 54살입니다. 53.9니까요. 나이가 많죠. 그런데 정확하게 20년 전인 1993년과 94년으로 보면 34살이었습니다. 34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34에서 사람들이 54살로 늙어가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34살의 시청자가 같이 44, 54으로 늙어가 버린 거죠. 젊은 시청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도도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얼마 전이죠. 뉴욕타임즈에서 분석에 따르면은 CNN의 평균 메디안,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시청자의 나이는 61살이고 미국의 NBC 방송은 63살, 폭스 뉴스는 67입니다. 한국 지상파 시청률도 사실은 세대 간의 격차가 많이 납니다. 시청률이 6%라고 한다면 이거는 평균값이고요. 60대에서 나오는 시청률과 20대에서 10대에서 나오는 시청률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4%, 5% 나오고 있는 거죠. 젊은 시청자가 상실되는 것, 미디어 산업계에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과연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20대들이, 여기에도 계신 분들이 20대들 계신데요. 어떤 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브랜드입니까? 오히려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그건 브랜드가 아니니까요.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브랜드라는 것들이 현재 사라지고 있는 것들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선형성의 상실. 선형성이라는 것은 1차 함수를 얘기합니다. 1차 함수는 X값에 적용하는 Y값이 정확하게 하나 있는 겁니다. 또는 Y값에 적용하는 X값이 정확하게 하나 있는 겁니다. 방송사가 9시에 뉴스를 볼 걸 정하면은 시민들은, 소비자들은 9시에만 뉴스를 봐야 됩니다. 물론 비디오 레코드가 있어서 조금의 타임 시프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수목 드라마라고 정해놓으면 수목에만 그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말에 토요일 날 6시에 보라고 정하면 6시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X축을 지배하는 Y축의 힘, 또는 Y축을 지배하는 X축의 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정주행이라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이것은 미국 언어, 영어로는 빈지 뷰잉이랑
얘기합니다. 빈지 워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드라마를 갖다가 한 편씩 두 편씩 찔끔찔끔 보는 것이 아니라 시즌 1까지 우리 미국 드라마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한 12편 쭉 봐버리는 겁니다. 밤을 새서 화장실도 안 가고 막 먹지도 않고 쭉 봐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한국은 웹하드가 있어서 이런 문화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미국에는 훌루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걸 쉽게 가능케 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빈지 푸드, 빈지할 때 먹을 음식, 정주행할 때는 뭘 먹어야 돼요. 가능하면은 물기가 적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서 화장실 적게 갈 것인가. 그리고 빈지 패션에서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정주행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 미국에는, 유럽에는 선풍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세대일수록 되게 그 경향이 강합니다. 약 80%가 넘는 젊은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방송국에서 정해준 시간대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저녁 시간에는 맥주 광고를 갖다가 잔뜩 집어넣었는데 중간 광고에 갑자기 아침에 정주행하고 있는데 맥주 광고 나오면은 싫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런 방송이라면 광고 효과가 없겠네 하면서 광고를 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영화배우 케빈 스파이스는 Audience wants control and freed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컨트롤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이 프리덤을 원하고 있다. 자유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산자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서 새롭게 호흡하고 새롭게 소통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을 분산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니만 랩이라는 연구소에서 분산 미디어, 디스트리뷰트 컨텐츠 또는 디스트리뷰트 미디어가 대단히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퍼블리셔들이, 생산자들이 sink, 물에 빠져 죽을지 또는 그러니까 수용해 나갈지를 선택해야 된다. 즉 죽을지 살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디어 중에 버즈피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다이렉트로 표시된 23%만 버즈피드 홈페이지에서 콘텐츠가 소비됩니다. 자신들이 소유했던 채널, 자신들이 소유했던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페이스북에서 37%가 소비되고 있고 미국에서 요즘 인기가 있는 스냅챗에서 21%가 소비됩니다. 즉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생산자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환경을 분산 미디어 환경이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모두가 우리의 집을 방문해서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들 배달시켜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것,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27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자료지만 한국하고 좀 유사합니다. 제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이 27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7개를 하지만 27개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켜보지만 실제로 79%의 시간은 5개의 앱에서만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 5개 정도만 열심히 보는 거죠. 나머지는 뭐 가끔씩 켜보기도 하지만 사실 다 지워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소비자를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앱 중에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방송사라든지 뭐 조선일보라든지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언론사 앱이 5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소비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소비자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스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스타가 나오고 페이스북에서 스타가 나오고 또 한국은 독특하게 아프리카 TV VJ 스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파의 라디오에 나아갔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고민들이고요. 또는 모든 것이 동영상화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요. 사람들이 요즘은 텍스트 중심으로 소비하지 않고 동영상을 좋아합니다. 인터넷 속도도 빨라졌고 모바일 인터넷 속도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용량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점점 풀리고 와이파이가 곳곳에 있다 보니까 모든 동영상을 되게 즐깁니다. 동영상의 장점은, 모바일에서의 동영상의 장점은 페이스북 앱을 요즘 여러분들 동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같은 기능이 있죠. 모바일에는 우리의 스마트폰에는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앱에는 흔히 말하는 투인원,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이나 KBS나 MBC 들어가서 그 앱에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라 PC 시대에 맞았던 그러한 플랫폼 앱인 거죠. 요즘 즐길 수 있는 앱들은 대부분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하는데 볼 수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카카오톡 하는데 뭐 저는 받기만 하고 문자도 하나 못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쓸 수 있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들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도 라이브 방송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뭐 저희 친구들에게 열려서 공개적으로 100명, 200명에게도 할 수 있지만 친구 5명에게 또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만 원투원으로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로 지금 현재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종합해서 볼 때 미디어의 미래는 어떻게 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시간 28분에서 상징하고 있듯이 미디어의 소비 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 사색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미디어들도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떠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소비자들을, 젊은 시청자들을, 젊은 독자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을 거고요. 이러한 브랜드들이 저는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단히 큰 소비자 연구기관인데요, 월터 톰슨에서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막 이렇게 스낵 요즘 컨텐츠라고 합니다. 한번 웃기고 즐기는 것, 이런 것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이 젊은이들이 항상 찾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데 저희 30대, 40대가 위대하게 느꼈던 것, 50대가 위대하게 느꼈던 것, 저희 40대, 50대는 어쩌면 민주화를 또는 산업화를,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대 청년 실업이 되게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가치들을 그들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의, 새로운 사회 정의를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일과 가족을 결합시키는 것,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위대한 그 무엇 중에는 엠마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영화에 나왔던 엠마 왓슨 주인공, 이렇게 벌써 컸습니다. 아역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본인이 당분간 배우 활동을 쉬면서 페미니스트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유엔에서 했던 연설이 대단히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I decided that I was a feminist. When at 14, I started to be sexualized by certain elements of the media. When at 15, my girlfriends started dropping out of their beloved sports teams because they didn't want to appear muscly. When at 18, my male friends were un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 decided that I was a feminist. And the more I've spoken about feminism, the more I have realized that fighting for women's rights has too often become synonymous with man-hating. If there is one thing I know for certain, it is that this has to stop. 엠마 왓슨의 이야기처럼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줄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장할 미디어가 필요하고, 저는 그 미디어가 곧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를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미디어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미디어의 가치는 앞으로도 저는 영원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케빈 스페이스가 했던 말인데요, 시청자가 원하는 것은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dying for stories, 스토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것, 그들이 카카오톡을 하는 것, 네이버를 하는 것은 네이버가 좋아서 카카오톡에 대한 애사심이 있어서 페이스북을 죽도록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좋아서입니다.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찾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토리,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미디어에는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